안녕하세요. 저는 금쪽 같은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건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7년 동안 같이 살았던 며느리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이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제가 딸을 낳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만 구박을 하더라고요. 아유, 왜 하필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을 낳았어?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넌 날 좀 보고 배워라. 난 아들만 넷이나 낳았다. 난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넌 왜 그렇게 못해? 처대로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구박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남편은 장남도 아니었는데 장남이 시숙이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었던 사람이 시모의 시집살이 못 버티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시모가 둘째 며느리인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였어요. 전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의 잔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고약한 죄를 지어주시더군요. 며느라, 네 시애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지? 그렇게 아들이 가지고 싶으면 몸에 좋은 거라도 하나 해주고 얘기를 하든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이거 내가 한약방에서 지어온 보약이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입에 쓰더라도 잘 챙겨 먹으려무나. 그나마 제가 시모의 구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가지긴커녕 둘째 임신 자체가 되질 않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딸을 낳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들어설 기미를 안 보이니까 저는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나한텐 둘째가 안 생기는 걸까? 남들은 셋도 낳고 넷도 낳는데 왜 난 한 명 낳고 끝이냐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한테 동생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서 삼신할미가 우리한테 애를 내려주지 않는 건가 봐. 그러자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만했으면 됐어. 남들이 셋넷씩 낳는다고 우리도 꼭 그러란 법은 없잖아.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그러니까 우리 현식이 하나만 잘 키우자. 알았지? 저는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서 결국 둘째를 낳는 걸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시모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무시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바랄 땐 안 생기던 둘째가 임신을 포기하고 나니 떡하니 들어서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저희 둘째 아이는 시모가 그렇게 바라고도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자 시모가 대놓고 저희 아들만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희 아들한테만 새 옷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아들만 주냐고 한마디 하자 시모가 이러더군요. 참나, 여자애가 이런 새 옷이 왜 필요해? 아무거나 주워 입으면 되지. 우리 종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니까 옷 하나 입혀도 이렇게 예쁜 걸로 입혀야 돼? 우리 현숙이는 어머님 손녀딸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제발 애들한테 대놓고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아유, 저 옆편에 또 저러네. 맏며느리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다가 도망가게 해놓고선 이젠 둘째 며느리까지 도망가게 할 셈이야?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어. 예, 며느라, 그러지 말고 나랑 지금 시장에 같이 가자꾸나.
현숙이 옷은 내가 사주마.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딸이 서운해할까봐 예쁜 원피스를 2벌이나 사주시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 시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하셔도 시모의 차별은 끊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고기 반찬을 집어 먹으려고 하니까 시모가 저희 딸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홀랑 집어가? 여기 나물도 많고 김치도 있는데 그거랑 먹으면 되지? 왜 우리 손주 반찬을 탐내?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느새 7살이 된 저희 아들이 시모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누나도 고기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반찬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랬어요. 누가 그래? 네 엄마가 그러든? 쟤는 어차피 나중에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 되래니까 이런 건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너 혼자 먹어. 알겠지?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든지 누나랑 나눠 먹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누나가 맛있는 반찬 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할머니 진짜 나빠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우리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자꾸 저희 집 사람한테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잔소리 하신다면서요? 저희 집 사람이 종수 가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저요, 저희 집 사람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셋째는 없으니까 손주 둘로 만족하시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았을 저희 딸을 위로해주며 남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애들은 사고도 한번 안 치고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공부에 욕심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3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둘이 딸도 하나 낳고 잘 살았어요. 어느새 딸이 커서 엄마가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험회사 본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아들도 성실하게 직장 다니며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행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멀쩡히 출근했던 저희 남편이 어느 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여보,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나 당신 없이 못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비록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절대 엄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누나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이제부턴 우리 아버지 대신에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꼭 제가 모시고 살 거라고요. 그 어렸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는지 저는 너무 고맙고 듬직해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3년이 지났을 때 또다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딸이 성격 차이로 사위랑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혼 후에 딸이 집에 처음 찾아왔던 날, 저는 아들이랑 셋이서 소주를 한잔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그딴 놈 이제 잊어버려. 그동안 누나랑 우리 가족이 매형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는 게 말이 돼? 게다가 그놈 누나 몰래 도박도 했었다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누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왜 바보같이 그걸 참고 살았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길래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렇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놈이 좋은 인간인 적 연기한 게 잘못된 거야. 됐어. 그딴 놈은 없는 게 100번 나아. 그러니까 누나 울지 말고 힘내. 이혼했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잖아.
누나한테 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으니까 씩씩하게 다시 기운 내보자. 어? 저희 아들은 남편을 잃은 저뿐만 아니라 이후는 저희 딸한테까지 힘이 되어주며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더군요. 그런 저희 아들이 30대 후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며느린 애교 미용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말투도 상냥하고 애교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모시고 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러다가 아들 결혼 망칠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아내가 돼서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둘이 분가해서 살라고 했는데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집은 너무 낡아서 아들이 새로 구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저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큰 결정을 해준 며느리가 너무 예뻐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죠. 며느라, 왜 또 들어오자마자 청소를 하려고 그래? 내가 낮에 청소기 싹 돌리고 바닥도 다 닦았으니까 더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넌 그냥 씻고 방에서 푹 쉬거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에이,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야말로 하루 종일 집안일 하셨을 테니까 이제 좀 쉬세요. 빨래도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대단한데 집안일까지 굳이 나서서 하겠다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주말이 되면 약속이 없어도 일부러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오신 거 맞아요? 괜히 저희들이 오붓하게 있으라고 자리 비워주신 거 아니죠? 저번에도 밖에서 시간 때운다고 마트만 몇 시간씩 돌아다니셨던 거 다 알아요. 밖에서 오래 계시면 힘드실 텐데 괜히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 속상해요.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일부러 나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반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둘이 나갔다 오라고 했죠. 너희들이 하도 나보고 집에서 쉬라 그래서 이번 주말엔 좀 쉬련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실컷 놀다 와. 그러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희 아들이랑 나가선 저녁에 집에 오면서 저 먹으라고 맛있는 간식까지 사오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배도라지 즙을 사다가 며느리에게 줬답니다. 며느라, 너 개털 많이 날리는 데서 일해서 시간지가 안 좋은 거 아니니? 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폐가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 속에 개털이 잔뜩 있었다고 하더구나. 저 일할 때 마스크 쓰고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저 걱정돼서 배도라지지까지 사오신 거예요? 저 요즘에 감기 때문에 목이 칼칼했는데 이거 마시면 싹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해주는 만큼 며느리가 고마워해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방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만 따로 불러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임신이 잘 되는 보약을 씌워 며느리에게 줬답니다. 며느라, 우리 종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잘 안 들어서서 속상해하고 있었다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먹어보렴. 임신이 잘 되게 하는 보약이라는데 이런 거라도 먹으면 마음의 위안이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저 사실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잘 걸리는 병인데 이게 있으면 임신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이고, 그랬구나.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병원에 가서 난임 치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치료받으면 임신이 가능하긴 한 거야? 가능할 순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요. 제 주변에 시험관 시술이다 뭐다 하는 부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대요. 몸도 힘들지만 임신에만 집착하게 되고 예민해져서 잘 지내던 부부 사이도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자연 임신으로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로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렸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건 부부 사이 일이니까 나한테 얘기하기 힘들었겠지. 난 다 이해한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나도 우리 아들 낳기 전에 둘째가 너무 안 생겨서 엄청 힘들었거든.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하면서 나 자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아마 너도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겠지. 그런데 며느라, 요즘엔 애 안 낳고 잘 사는 부부도 많지 않니? 자신이 없어도 너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살면 그걸로도 된 거야.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힘내려무나.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어머님한테 손주 못 안겨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동안 말도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심정을 제일 잘 아는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며 애견 미용샵을 떡하니 차려주더군요. 저랑 저희 딸은 며느리 애견 미용샵 오픈날에 놀러가 응원을 해줬답니다. 이야, 올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다. 이제 올케 사장님이네. 나도 내 친구들 중에 개 키우는 애들 있으면 올케네 샵에서 미용하라고 해야 될까봐. 아이, 그럼 너무 좋죠. 형님 친구분들 손님으로 오시면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그날 저희 가족은 밖에서 외식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저희 며느리는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며 임신에 대한 부담은 버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밝고 착하던 며느리도 변하는 순간이 오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미용 예약이 많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이야 바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말에도 약속이 정말 많은 것 같더군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여준 적이 있었어요. 며느라, 너 예전에 내가 끓인 동태찌개만 있으면 밥을 2그릇씩 먹었지 않니? 생각해보니 최근에 끓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끓여봤어. 밥 떠줄 테니까 얼른 와서 먹거라. 그런데 며느린 저를 희끗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다시 돌리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요. 그리고 언제적 동태찌개예요. 외출해야 되는데 옷에 비린내 배잖아요. 뭐? 또 나간다고? 너 지난주 주말에도 이틀 내내 밖에 있다 오더니 이번 주에도 약속이 있는 거야?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늘어지기만 하고 안 좋다고요. 저처럼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그건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주 나가니까 그렇지.
그럼 이 동태찌개는 이따가 저녁에 데워줄 테니까 저녁에 먹거라. 필요 없어요. 저 저녁도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찌개는 그냥 어머님이랑 그이랑 둘이서 드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외출 준비에 정신이 없더군요. 미리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으니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뭔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리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하루 왼쪽에 개들이랑 붙어있으니까 옷에 개 냄새가 많이 배서 그래요. 이 정도 뿌려야 어디 가서 개 냄새 난다는 소리 안 됐죠. 아유, 그래도 그렇지?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향수 말고 왜 섬유 탈취제도 있잖아. 너 지나갈 때마다 독한 향수 냄새 때문에 내 코가 마비될 지경이야. 예전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뿌리더니 너 요즘엔 도대체 왜 그래? 저희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이 핑계를 대니까 더 이상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몸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장기 전이 된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갑자기 췌장암이라니. 이거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내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제발 의사가 오진한 것이기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들은 항암 치료 받긴 했지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아들의 병실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종수야,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있으려니 답답하지? 그래도 계속 치료받다 보면 언젠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게야. 요즘엔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보자.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들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투병 생활한 지 2년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보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니 무슨 서류를 내밀고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수야, 이게 뭐니? 갑자기 사인은 왜? 그냥 엄마 사인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엄마한테 나쁜 거 아니니까 뭔지 묻지 마시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런데 그 서류에 사인을 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매일 울고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진짜 괜찮아요. 짧은 삶이었지만 나쁜 짓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고 직장도 다녀보고 결혼도 해봤으니 아쉬울 거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들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난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종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종수 너 아직 더 살 수 있어.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엄만 절대 너 못 보내. 그러니까 그런 슬픈 얘긴 하지 마로. 알겠니? 엄마,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제 엄마 얼굴 며칠 못 보고 떠날 거란 거 잘 알고 있다고요. 엄마,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그때 내가 아버지 대신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네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왜 약속 안 지켰냐고 저한테 꿀밤 한 대 때리시겠죠? 엄마, 나 없어도 누나랑 잘 지내야 돼요? 나 때문에 맨날 울지만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겠다고 꼭 약속해요. 네?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과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면서 병원에 잘 오지도 않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저희 아들이랑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꼭 7년 만이었죠. 저는 남편이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에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종수야. 아직 창창한 나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하늘이 너무 야속하구나. 너 혼자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차라리 엄마도 데려가지 그랬니?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한참 울고 있던 그때 처음 보는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과장님 직장 동료 장대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김 과장님이 이렇게 일찍 떠날 분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 건지 너무 억울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희 아들을 일찍 데려간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아들을 화장하고 화장터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설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건 아니죠? 이제 그이도 죽었는데 제가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젠 어머님이랑 저랑 남남이니까 방은 비워주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들을 방금 잃은 사람한테 며느리란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뭐? 남남? 여태까지 같이 살아놓고 내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남남이라고? 넌 내 아들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이제 보니 정말 매정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언제 너 보고 나 계속 모시고 살라고 했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짐 싸서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자식 잃은 어미한테 하자고자 나가란 소리를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딸도 며느리한테 따지더군요. 올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올게 우리 종수 죽음에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며느리라는 인간이 시어머니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망정 집에서 쫓아낼 생각부터 해? 올게 여태까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계속 쫓아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참나, 형님까지 왜 난리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전엔 그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그 인간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어차피 이제 남남이잖아요. 괜히 정 때문에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얘기한 건데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야? 올게 지금 말 다 했어. 결혼 전엔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짐작 취급하는 거야. 올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진짜 인성이 바닥이네. 저희 딸은 며느리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장례식장에서 봤던 아들의 직장 동료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잔 딸을 말리면서 저희 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저랑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시죠. 김 과장님 관련해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길래 그 남자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길래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들의 사망보험 증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남자에게 묻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당황스러우시죠? 사실 김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긴히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본인 사망보험금을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 어머니께 돌아가도록 변경하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재산을 어머님한테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걸 어머니께 밝히는 일도 저한테 따로 부탁했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며느리도 있는데 왜 저한테 사망보험금과 모든 재산을 준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휴대폰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그 휴대폰은 바로 아들의 것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진 그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열어보시면 충격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저는 아들 휴대폰을 열어봤고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바로 저희 며느리의 귀윤 증거들이었거든요. 며느리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태준 씨, 조금만 기다려. 그 인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세상으로 떠나버릴 거야. 그때 되면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랑 셋이 살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이 날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어. 15년 전에 당신이랑 만났을 때 왜 내가 이혼을 안 하고 당신이랑 헤어졌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그런데 이젠 그 지긋지긋한 마누라도 이혼해서 없고 우리 반대하던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소마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나도 너무 행복해. 사실 15년 전에 태준 씨가 나랑 헤어지고 와이프랑 잘 사는 것 같길래 너무 억울했었거든. 그래서 시술도 받고 몸매 관리도 하면서 출산 사실 숨기고 그 인간이랑 결혼했던 거야. 나도 태준 씨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으냐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지 말고 그랬나 봐. 태준 씨,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상간남이랑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게다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사진도 있었는데 눈매가 영락없이 며느리랑 똑같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아들의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김 과장님 와이프라는 그 여자 15년 전에 유부남이랑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출산 사실을 숨기고 김 과장님이랑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김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 전부터 병이 있어서 애를 낳기 힘든 몸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면 출산 경험이 있다는 게 밝혀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애를 가지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 불쌍한 김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위로해준답시고 애견 미용샵까지 차려주신 거였고요. 말도 안 돼. 정말 이 사진 속 애가 우리 며느리 애라고요? 게다가 이 남자랑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고요.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김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우연히 병문안에 왔던 그 여자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한테 뒷조사를 부탁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15년 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상간남 본천에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뺏기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본초가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하더니 결국엔 2년 전에 못 참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남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한 거였고요. 내막을 알고 보니 우리 김 과장님은 이용만 당한 거였어요. 착해 보이고 성실하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어머니, 우리 김 과장님 억울해서 어떡해요? 원통해서 어떡하냐고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를 하더군요. 전에 며느리가 15년 전에 출산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충격인데 그때 만났던 그 남자랑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어쩐지 오늘 다짜고짜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했어. 진작에 저랑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그 인간을 가만 안 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김 과장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처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과장님이 그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차피 곧 죽고 뭐하러 이혼하냐며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아마 이혼을 하면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이혼 소송하기엔 김 과장님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서 포기하신 거예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김 과장님은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사망보험금과 전 재산을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겁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김 과장님 대신에 제가 그 모든 일처리를 맡아서 했어요. 김 과장님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한참이나 그렇게 흐느끼며 울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적응 못해서 따돌림 당할 때 처음으로 저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김 과장님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끝까지 적응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3일 내내 와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지만 저한테 친구이자 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지켜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떻게든 의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참 어머니, 김 과장님이 영상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그렇게 말하고선 영상 하나를 틀어주더군요. 영상 속에선 아들의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종수는 저의 사망보험금과 아파트를 비롯한 전 재산을 저희 어머니 김명순 여사님께 남깁니다. 어머니, 저 종수예요. 많이 놀라셨죠? 왜 제가 이 모든 걸 엄마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그 못된 짓거리 한 걸 알면 엄마가 가만 안 계실 텐데 엄마가 분노에 차서 며느리랑 몇 날 며칠 싸우다가 제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저랑 남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걸 평생 후회하실 텐데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어서 일부러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며 좋은 기억만 남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들이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둘 다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선 아버지랑 같이 늘 엄마랑 누나를 지켜보며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터져나와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저희 딸도 옆에서 크게 소리내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엄마인 저를 위해 끝까지 숨긴 아들을 생각하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철저하게 하려고 공증까지 다 받고 직장 동료 몇 명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다네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뻔뻔하게 상간남이랑 같이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 보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 아이 천벌받은 못된 거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외간 남자 끌어들여? 네가 감히 내 아들을 7년 동안이나 속였다 이거지?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놈이랑 웃고 떠들어? 뭐야. 어머님, 이제 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우스워요? 그래, 우습다. 사람 속이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너 같은 것이 짓거리 말인데 그럼 우습지 않습냐? 너 15년 전에 낳은 아들도 있다며. 유부남이나 불륜해서 애까지 낳은 주제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갑자기 애가 안 생기는 병에 걸렸니? 그러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다 일러 바친 거예요? 하여튼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입을 나불걸서 이 사단을 만드나 몰라. 그래요. 나 아들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셋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남된 아주만 이 집에서 나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봤지? 내 아들이 너 같은 것한텐 재산 한 푼 물려주기 싫어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꽁지까지 받아왔단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내 아들을 속여먹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 재산까지 넘봐? 말도 안 돼. 진짜로 그 인간이 사망보험금이랑 재산을 다 아줌마한테 넘긴다고 했다고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같이 산 거 뭔데요? 사연부비가 한 집에서 사라졌으면 나도 한몫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소리 지르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야, 너 말 다 했냐? 한몫 가져가니 뭘 가져가? 내 동생이 착하니까 만만해 보였나 보지? 사람을 그렇게 속였으면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이던가. 어떻게 된 게 넌 끝까지 쓰레기지만 아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이건 뭐라고? 아차차. 더러운 짓거린 둘이 했는데 한 명만 잡아 족치면 안 되지. 야, 네가 내 동생 속이는데 봉주한 놈이냐? 15년 전에 와이프 놔두고 바람 펴서 혼외자까지 낳아놓고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이 나이 다시 찾아왔나 보지? 너도 오늘 머리 다 뽑힐 각오해. 내가 아주 너희 둘 다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러자 상간남이 저희 딸을 힘으로 밀어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 무식하고 왜 이래 정말? 어차피 내 아들 엄마가 이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뭐? 참견? 그 앤 뭔 죄냐? 엄마 아빠가 둘 다 가정버리고 바람피는 더러운 것들인데 뭘 보고 잘하겠냐고? 자식을 낳았으면 모범이 될 생각을 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너희 오늘 아주 재산날 될 각오해.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저희 딸이 소리까지 지르면서 발광을 하자 며느리는 상간남이랑 같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둘이 나가고 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저희 딸도 방금 전까진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저랑 껴안고서 계속 서럽게 울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 있던 며느리의 짐을 사돈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돈도 며느리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온 가족이 다 짜고 저희 집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당한 걸 생각하니 여기서 그만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며느리가 운영하는 애견 미용샵 앞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희한테 거럭 화를 내더군요. 아줌마, 미쳤어요?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장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래, 작정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너 같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지? 저기요 손님, 여기 플랜카드 내용 보이시죠? 여기 사장이 저희 아들 7년간이나 속이고 저희 아들이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도 상간남이랑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한테 소중한 반려견을 맡기고 싶으세요? 그러자 손님이 멈칫하더니 다시 되돌아가더군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발악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왜 이래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왜 들어오던 손님을 내쫓고 난리냐고요? 요즘 사람들은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으로 친다며? 너 같으면 소중한 가족을 너처럼 파렴치한 쓰레기한테 맡기고 싶겠냐? 합의질 하나 까딱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일인데 너 같은 것한테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고? 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으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든가. 진짜. 그래서 그 인간이 사망보험금이랑 전 재산 아줌마한테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뭘 더 바래요? 나 이거 가만 못 있어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내가 받아야 할 재산 되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딸과 함께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리고 간혹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며느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비굴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어머님,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저도 먹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일까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내일부터 놀지 마세요. 네? 내 아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죽었는데 넌 고작 2주 당해놓고 앓는 소리가 나오냐? 네가 내 아들 속인 기간이 자그마치 7년이야, 7년. 너 같은 건 장사 망하고 길바닥에 나 앉아도 정신 못 차릴 인간이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미 소문 다 나서 장사 잘 되긴 글렀다고요.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이한테 매일매일 사죄함을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네?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그 짓을 일주일 넘게 더 했답니다. 그리고 3주를 꽉 채우고서야 애견 미용샵에 발길을 끊었어요. 아마 진작에 소문이 다 나고도 남았을 거라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것 같더군요. 그 후 저는 매일 눈물로 짖으며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쓰던 침실을 정리하다가 어이없는 걸 발견했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옷장 속에 꼭꼭 약을 숨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호호수만 나왔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한테 출산 사실을 들키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다면 아들의 재산이 온전히 저한테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겠죠. 며느리는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법적으로 알아본 것 같던데 소용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애견 미용샵도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졌는지 석 달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상간남이랑 지지고 볶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눈에 띌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되었네요. 저희 딸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소녀딸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아들이 남겨준 집에서 여자 셋이 오순도순 살아보려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직 다 극복하진 못했지만 딸과 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앞으로 행복만 있기를